그 과정을 통해서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면접 경험 0회, 면접 경험을 한 번도 안 해봤다. 경력 입사하고 나서겠죠. 한 번도 안 해봤던 비율이 44%인데 이분들의 내용을 좀 까보니까 이런 특징이 있더라고요. 면접 경험 없는 사람들의 그냥 서류 지원 횟수입니다. 근데 그분들의 서류 지원 횟수가 1.65회라는 거. 최근 3년에 1.65회. 그래 이거는 뭐 서류부터 일단 준비가 안 돼 있다고 봐야지. 3년 동안에 쓴 게 1.65회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경우요? 이지케이지. 에이 뭐 같은 회사. 에이씨 내가 네 보기 싫었고 내가 퇴사한다. 마음은 계속 먹고 막 이러고 있지만은 실제로 행동은 하지 않는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이직을 하지 않는 게 맞을 때도 있어요. 적정 이제 근속 연수라는 것, 그리고 내가 아직 지금 성장해야 돼 성장통에 딱 와닿아 있는 이 상태에서 그냥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그냥 뛰쳐나가는, 그거는 잘못된 거죠. 병원에 왔어 그러면 병원 주사 맞을 때는 아프지만 맞아야 낫고, 그잖아요. 약은 또 먹을 때 쓰지만 먹고 나면 몸을 좀 회복시키고, PT 같은 걸 받아도 운동할 때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은 또 컨디션이 좋아지는 게 있고 뭐 근력이 생기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통증이라는 걸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그 통증이라는 것을 느끼면서 그냥 통증이 났다고 해서 무조건 이제 때려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잘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1.65회라 그러면은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없는 거기도 해요. 내 스스로를 바라보는 자아 인식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가. 면접 경험 없는 사람들이 최근 3년 내 서류 합격 횟수는 0.28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쓰게 되겠죠? 이게 평균이니까. 저희 형님이 그 체인지업에서 하시는 거 보니까 신입 기준으로 무조건 1일 1지원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합격률이 올라간다는 거야. 지금 이것도 지금 똑같은 맥락입니다. 면접 경험이 없는 분들은 서류 합격 횟수조차도 낮아지는 거예요. 0.3회가 채 안 되죠. 자, 밑에 내용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면접을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의 최근 3년 내 서류 지원 횟수 평균이 14.47회입니다. 이 지금 숫자가 이게 거의 뭐야? 열 몇 배잖아. 전혀 다른 거죠. 그리고 면접을 한 번 이상 본 사람들의 3년 내 평균 합격 횟수도 3.82회. 이렇게 보니까 합격률도 좀 더 올라가는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이거 좀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탐색을 계속해야 돼. 이게 이직 플랜의 중요성이에요. 이직 플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공고가 뜨거나 기회라고 생각하면 일단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이거 지원서 쓰는 것 자체를 조금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으로 갈수록 사실 그런 거 누가 지원했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너무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최근에 제가 GDL 네트워크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가 이제 소그룹으로 오프라인을 만나는데, 최근에 만난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 자기는 이 회사에서 계속 성장하고 싶은데 꼭 해야 되냐? 내가 지금 몇 년 차가 이제 곧 도래하는데 이직을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 전문성을 위해서 이직해야 되냐?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도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전문성을 위해서 이직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직의 기준은 내가 이곳의 성장의 한계에 부딪혔고 더 이상 회사가 나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지 못할 때 이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기회가 넘쳐나. 그러면 그 회사는 계속 다니는 게 맞아요. 힘들어도 그 회사에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으니까. 근데 성장의 기회나 관점이 사라졌어? 그러면 이건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직 플랜은 언제나 갖고 있는 게 좋습니다.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제의 어떤 이 변화가 무쌍한 시기에는 회사 자체가 계속 바뀌어요. 작년까지 잘 나가던 회사가 올해부터 확 이제 꼬꾸라지는 경우도 있고, 막 작년까지 막 헤매던 회사가 올해부터 갑자기 막 떡상할 수 있어. 근데 떡상하면은 그 안에 계신 분들은 더 괴롭습니다. 그거를 읽어내야 되잖아. 사실 솔직히 더 힘들어. 그러니까 회사가 성장하다가 꼬꾸라지는 것보다 꼬꾸라졌다가 급성장하는 회사가 훨씬 힘들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일이 많아지는데. 하지만 그 힘든 과정을 통과하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요 내용들 쫙 보시면서 이직 플랜을 가지고 내 커리어를 계속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저는 사실 회사 다니면서 이직에 대한 고민은 안 해봤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하나는 시간이 없었어. 맨날 보는 게 잡코리아 뭐 직업한국하고 사람안에 뭐 이런 사이트긴 한데, 왜냐면 내가 공고를 계속 올리니까 계속 공고 올리고 계속 그 지원자들 평가하고 막 이래야 되니까 언제나 거의 노출이 돼 있었죠. 새로 좀 뜨는 취업 플랫폼 이런 데는 여지없이 연락이 엄청 옵니다. 맨날 팜플렛 들어오고요. 뭐 우리 회사에서 광고하세요. 뭐 우리 플랫폼 사용해 주세요. 뭐 엄청 들어와요. 그러니까 접촉 빈도는 매우 높았죠. 근데 그때만 해도 제가 진짜 시간 자체가 없었어. 또 하나는 회사 내에서 계속 성장 기회가 있는 거예요. 계속 다음 단계, 뭐 좀 적응하려고 그러면 너 저기 가서 적어야 그래. 좀 적응하려고 그러면 저기서 적어야 그래. 그러니까 매번 새롭게 적응하고 매번 새롭게 그 일을 맡을 수밖에 없었어.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렇게 가면은 뭐 전문성이 안 생기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저는 어디를 가든 사실 하는 일은 똑같았어요. 결국 채용으로 나는 풀었어. 내가 채용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어디를 가든 채용을 시작으로 조직 진단에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관도 수준도 거의
면접장에서 다 파악해버리고 면접관들끼리 얘기하는 거 듣다 보니까 회사의 방향성과 전략들도 좀 파악이 되고 채용 TO를 정리하려다 보니까 대표님하고 피사 딱 맞추게 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게 영역은 바뀌었지만 제가 하는 일은 꾸준히 갔던 것 같아요. 그게 제 강점이니까. 그래서 저는 옮길 때마다 제가 한 사업부에 거의 2년 이상 있어 본 적이 없어요. 거의 1년에서 1년 반? 그래서 계속 돌았거든요. 어떤 데는 6개월 만에 옮겼고 팍팍팍팍 옮겼는데 맨 마지막에 있었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전에 있었던 건설 회사에서는 3년을 있었죠. 그게 제일 길었던 제 커리어에서 가장 한 부서에 오래 있었던 회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그렇게 자주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했던 일은 하나였어요. 그냥 결국에는 HR이라는 역량을 가지고 조직을 진단하고 전략 기획에 참여하는 거. 그래서 어떻게든 그거를 만들어내는 거지. 이게 제 일이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은 변화 속에서도 한 가지를 그냥 꿋꿋이 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그 퇴사한 이영으로서 많은 회사, 많은 산업, 많은 계층에 대한 뭔가 조언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라든지 경험치가 좀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그런 이 제공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저는 이직 준비는 평소에 하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은 들어요. 물론 이제 급성장하는 스타트업이라든지 뭔가 회사가 계속 성장해. 저 같은 경우도 회사 계속 성장하는 그 당시에 그 모멘텀이었으니까 그러니까 막 회사가 막 너무 급성장을 해보니까 이게 막 정신이 없는 거야 모두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 회사에 있는 게 회사도 성장 나도 성장이야. 근데 회사가 꼬꾸라지기 시작하면 기회라는 걸 주기가 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회사를 객관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면접 경험을 만드는 방법. 자, 경력 면접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좀 보면요. 경력이 서류에서 떨어지는 이유를 먼저 좀 봐야 되는데요. 경력의 서류의 핵심이 뭐죠? 경력 기술서입니다. 뭐 명백하죠, 이거. 그래서 경력 기술서만 잘 정리되면 일단 중간은 그냥 가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 나름의 제시한 성과들은 있어. 근데 그 성과를 어떻게 제시하냐? 나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루뭉술하게 쓰든지 전문 용어만 잔뜩 적어놨든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경력기술 딱 보면은 이게 뭔 소리야 모르겠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성과 역할이라는 게 없는 경우도 있어. 그냥 내가 이런 거 해봤어요. 나는 이런 일을 주로 했어요. 요 정도에 대한 아주 간략한 기술 정도를 하죠. 그러면 이걸 서류를 이제 평가하는 인사팀이나 면접관 입장에서도 되게 힘들어요. 이걸 면접 때 뭘 물어봐야 되냐. 이 초점이 좀 있어야 질문이 되게 나이스하게 들어가는데 초점이 없고 되게 브로드한 두리스트만 적혀져 있으니까 초점을 잡는 질문하느라 시간을 상당히 할애하게 되죠. 그리고 면접에서 나의 역량을 충분히 어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 직무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KPI에 이걸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거 조사 자체를 안 해.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나만 이해할 수 있다가 나는 성과야. 이건 나한테는 분명한 성과였거든. 근데 면접관이나 인사팀이 봤을 때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는 거야. 그러니까 안타깝죠. 실제로 이 회사에서 굉장히 에이스였고 일을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충분히 어필되지 않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지원 산업과 다른 산업의 내용을 굉장히 과도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듭니다. 산업은 광고 홍보예요. 그 직무는 영상 제작 기획이었어. 근데 이분이 이동을 OTT 영역으로 이제 간다고 쳐봐요. 광고 홍보에서. 그 직무는 또 홍보야. 그럼 이게 바뀌잖아요. 근데 이분이 영상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도 홍보 관련된 일을 많이 했어.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요 초점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영상을 제작하는 단계부터 이 영상을 편집하는 단계라 이런 거 그냥 다 집어넣는 거야. 다 집어넣어. 홍보에 딱 포커스해서 홍보 직무에 맞는 내용을 중심으로 그 똑같은 경험도 다시 리사이징을 한다 그러죠. 다시 거기에 맞게 탁 정리를 하면 되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내용까지 너무 많이 소개를 하는 부분들이 있더라. 요건 좀 굉장히 아쉬운 거죠. 그 직무와 관련하는 여러 가지 역할. 이분은 영업 기획인데 영업 기획이면 영업을 하든지 기획을 하든지 영업을 기획하든지 아니면 기획한 내용을 영업하든지 뭐 이 넷 중에 하나가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분이 또 디자인 툴을 좀 다룰 줄 아시나 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고 싶은 거 뭔가 이거를 다 쏟아내려다 보니까 디자인한 거를 막 쏟아내기. 브로셔 제작. 내가요 영업 기획인데요 디자인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제작도 할 수 있다? 기술이 일러스트야. 아니 이게 영어 기획이 물론 이런 거까지 할 줄 알면 좋겠지. 근데 이거 하는 포지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기술서를 제시한다는 거는 뭐냐면 나의 경력을 주구장창 다 적는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궁금해하고 필요하는 내용으로 좁혀서 그들의 언어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KPI를 조사하는 것만큼 가장 기준점이 명확한 게 없죠. 왜냐면 KPI는 회사마다 용어도 다르고 뭐 접근 방법도 다를 수 있지만 얼추 다 맞습니다. 맞으니까 그냥 그게 설명하면 되는 거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경력 기술은 그런 게 아니다. 전략의 정의를 여러 개 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정의가 되게 와닿았어요. 최단 거리를 설계하는 것이다. 현재 나의 위치에서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는 길은 굉장히 무궁무진하게 많죠. 근데 이거를 빨리 정확하게 갈 수 있는
이 길을 설계하는 능력이 전략 기획 능력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경력 기술은 굉장히 전략적이어야 됩니다. 이 경력 기술서는 여러분이 스토리텔링 하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스토리텔링을 하고 뭐 재미있게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나의 전략적인 관점과 내가 얼마나 이것을 잘 해냈는지를 직관적으로 딱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를 하게 저희가 이제 템플릿까지 드렸던 거죠. 기간, 성과, 역할, 기술 네 가지만 얘기해라. 그리고 역할도 그 안에 제가 여러 개 얘기하지 말고 문제 해결했던 거, 생산성 높였던 거, 의사소통했던 거 세 가지를 한 줄씩 적으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해결도 두 줄, 세 줄 늘어나도 돼요. 하지만 5줄을 넘기진 마라. 제가 다 기준을 이미 다 말씀드렸거든요. 그거를 최대한 해보시면 되는데 이게 참 안타깝게도 전혀 상관없는 것들을 많이 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많이 무조건 길게 적는다. 이게 나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래서 이 서류에 불합격하시고 어려움을 겪는 분들의 내용을 제가 다 보면은 거의 동일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경력 기술 한 칸도 이렇게 지금 이거는 제가 가공을 한 겁니다. 너무 좀 성의가 없죠. 성의가 없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쓰시는 분들도 있어요. 더 황당한 건 뭐냐면 이 역할에다가 이렇게 개조식으로 안 적고 서술식으로 거의 자소서를 저기다 때려 넣는 경우야. 근데 이 자소서에 또 있어. 또는 자소서에는 이상한 막 미사여가 막 들어가 있는 무슨 스토리텔링이 들어가 있고 경력 기술서에는 자소서에 들어간 범직한 그런 내 경력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수치와 명확한 결과를 중심으로 간단한 기술에 대해 그렇지 못한 경우가 굉장히 많았다. 그 경력 기술서의 총 개수는 그냥 연차 아주 쉽게 여러분 연차당 한 칸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요런 거가 여러분들이 4년차다. 그럼 요런 거 4칸이 있으면 돼. 이 2칸이 생긴 거잖아. 요런 다른 성과의 나름의 경험이 4칸이 있으면 돼. 4년차다. 5년차면 몇 개? 5개. 10년차면 몇 개? 10개. 그러니까 아주 그냥 직관적인 거, 직관적인 거. 그리고 매년 꼭 하나씩 있어야 되냐?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최근에 한 2개 그리고 한 2년 전에 2개 괜찮아. 일단 개수가 중요해요. 근데 이게 또 너무 많잖아요. 이게 너무 많은데 내용을 들여다봤더니 별게 없어. 그러면 나머지의 모든 내용이 다 부정돼요. 모든 내용에 다 별것도 아닌 거를 이렇게 다 적어놨네. 그래서 안 읽어보게 돼.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를 가장 엑기스라고 말할 수 있는 에센스를 탁 제시하는 게 경력 기술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연차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기태우님은 지금 16건 16년 차신가 보네. 그래도 맥스 10개입니다. 맥스 10개, 10개 넘어가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워크숍 하면 그분들 경력 기술을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좀 다 같이 보거든요. 이게 봐보면은 뭐 진짜 그 대서사시야, 서사시. 서사시로 가는 경우가 있고 누가 보면은 벌써 은퇴하신 분인 줄 알겠어. 막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뭐 조그만 거 뭐 컵 뭐 사가지고 뭐 조금 돈 좀 아낀 거 가지고 구매 직무에 엄청난 뭐 경력인 것처럼 또 막 물론 그것도 필요하긴 해. 그것도 필요할 때가 있는데 이게 너무 많은 것도 좋지 않다. 제가 보기에는 맥스 10개. 10개면 충분합니다. 10개 안으로 줄여서 나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엑기스 10개만 보여주는 게 좋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적으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물경력의 기준을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총경력 나누기 2를 했는데 그만큼도 안 나온다. 그거는 아주 강력한 물경력에 판정될 수 있습니다. 4년 경력인데 경력 기술서가 2개도 안 된다. 1개다? 물경력. 2개다? 좀 이상한데? 3개 되면 안정권. 4개 되면 오케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좀 그렇지. 별로다 싶으면 그냥 다 컷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리고 연차가 좀 있으신 분들은 좀 예전 거 쓰셔도 됩니다. 그 자소서나 이게 신입분들한테는 그렇게 제안드려요. 너무 옛날 경험, 그러니까 신입분들에게 너무 옛날 경험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너무 아기 때라서 그래. 막 초등학교 때 성과, 막 중학교 때 이걸 성과라고 얘기하면은 이게 말이야 반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분들한테 10년 전 이래버리면 너무 막 중고딩 때 얘기니까 이게 안 맞아서 5년 안에 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 경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최근 경력이 더 중요해요. 당연히 최근 경력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 경력을 전체를 총괄해서 보여주는 경력 기술서이기 때문에 좀 예전 거를 쓰셔도 무방합니다. 괜찮아요.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성과의 크기가 큰 걸 중심으로 10개, 맥스 10개를 고르는 게 좋다라고 좀 제안을 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하시는 실수가 아예 지원하지 않는 거예요. 지원하지 않는 거. 이직하고 싶은데 정작 어느 기업에 지원할지 계획 자체가 없어요. 이게 이직 플랜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직 희망 기업의 평균을 내보니까 1.5개예요. 1.5개. 이거는 뭐냐면 구체성이 없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냥 저런 회사 한번 가보면 좋겠다 정도의 위시리스트죠. 위시리스트. 저 회사 가면 좋겠다. 삼성, SK, 현대 뭐 이런 느낌인 거야. 그냥 가고 싶은 거지. 가고 싶은 거. 준비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바람이지. 거길 가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경력을 제시할 거고 나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리고 그 시스템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냐, 그리고 지금 있는 회사의 퇴직 사유 이런 것들을 설명할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현실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기본적으로 1.5개 이렇게 보는 경우는 그냥 구체적이지 않은 거라고 보면 그냥 딱 맞더라고요. 제가 워크숍에서 제안 드리는 거는 최소 5개
그리고 10개 정도를 작성을 하셔라 미리. 그 명시를 해놓고 그 명시해 놓은 데를 구체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 그리고 취업 포털이나 이런 데 관심 그 등록을 다 해놓고 채용 공고 뜰 때마다 내 직무나 내가 지원할 만한 포지션이 오픈이 됐는지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실제 가지 않더라도 이것만 해놔도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더 깊어질 수 있고 준비가 더욱더 실제적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좀 있네요. 만 6년 경력직인데 1.5, 2년마다 직무가 바뀐 이력이 있습니다. 구매 생산 SCM은 그나마 연계된 경력인데 이럴 경우 지원하는 직무 어필되는 부분만 위주로 경력 기술을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원 직무랑 연결된 걸 하시는 게 좋고, 나머지는 어차피 이력서에 그 내용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그냥 거기다 적으시면 되고, 경력 기술은 가능하면 내 지원 직무와 연결된 거 또는 연결고리라도 있는 거를 작성하시는 게 당연히 좋습니다. 전혀 다른 경험이 2개인 경우는 저는 뭐 너무 적을 게 없다, 진짜 내가 내 연차 곱하기 1 해가지고 연차만큼 경력 기술서가 나오면 좋겠는데 도저히 안 나온다, 그럴 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총 이 개수라는 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중간에 경력이 바뀌어도 어찌됐건 내가 그 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한 거니까. 경력 기술서 딱 보면 면접관 입장에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이 살아온 길을 그걸로 그냥 짧게 보는 거예요. 그냥 요약본 같은 거라고나 할까?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이 사람 신입 때는 이런 일 했었구나. 근데 이때도 일을 잘했나 보네? 뭐 또는 이런 생각들이 이제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이때는 경력 기술 아무것도 없는 거 보니까 이때는 뭐 좀 개차반이었나? 뭐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상상들을 펼칠 수 있는 게 이제 그 문서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겠네요. 지원할 때 자유 형식이면 경력 기술서, 네, 그래도 됩니다. 근데 자유 형식인 회사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요즘에 여러 회사들의 HR들을 좀 경험해보고 이야기 듣고 있는데, 그 회사는 그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뭘 물어봐야 될지 몰라서 자유형식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정도의 평가 요소라든지 기준이 잡힌 회사들은요 반드시 정형화된 틀을 선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없는 경우는 그 자유도라는 것도 틀을 정해서 줘요. 이 안에서 자유도를 제시하지 아무것도 없진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는 뭘 물어봐야지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야. 이게 이제 굉장히 주의해야 될 회사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HR에 대한 기초가 아직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그 이전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석이라든지 평가 같은 게 없으면 당연히 그럴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어쨌든 잡아나가는 게 핵심인데,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뭐라도 내셔, 그러면 우리가 평가를 해줄 테니까 뭐 이런 회사라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경력 기술서를 개조식으로 쓰시고 그 밑에 그 경험을 소개하는 서술형 간단한 자소서에 들어갈 만한 간단한 부연 설명을 좀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때 밑에 쓰는 건 이제 3CFP가 되겠죠. 그렇게 쫙 정리하다 보면 요 내용들이 되게 그냥 그것만 쭉 읽어도, 대부분 경력은 자소서 잘 안 읽거든요. 경력기술부터 자소서까지 쭉 읽어볼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자, 그래서 서류 완벽주의자. 그래서 섣불리 지원했다 떨어지게 되면 이후에 업계에서 안 좋은 영향을 받을까? 그런데 아주 그 작은 회사들 있죠. 지원자의 이름과 이력을 진짜 누가 봐도 기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데는 직관적으로 어떤 데냐면 지원자 수가 뭐 공고를 내도 거의 없거나 뭐 한두 명, 뭐 서류 들어오면 무조건 면접 봐야겠네 뭐 이런 회사 아닌 다음에는 아무리 여러분들이 지원을 하셔도 기억을 못할 확률이 뭐 매우 높습니다. 여러분 이력이 아주 독특하거나 아주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 자기소개서를 너무 재밌게 썼어.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기억에 남는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기억을 안 남으니까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지원을 하십시오. 지원을 해봐야 나의 위치도 알 수 있고, 지원을 해봐야 요 소재를 써야겠구나, 이런 것들 좀 더 빨리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직 플랜 세우는 방법을 제가 이직 포트폴리오라는 양식을 좀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우선순위 뭐 이건 기업이고요. 그리고 기업명 이름이 정확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회사의 기업 규모, 그리고 내 직무, 산업, 그리고 이 회사에 대한 조사를 했냐 안 했냐, 이걸 하나씩 체크해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원을 했냐 안 했냐, 그러니까 이제 간단한 양식인데 이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추적해보고 관리해보고 정기적으로 한번 열어보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런 회사 가려고 했었는데 지원서도 안 썼네, 이제 보니까 지원이라도 한번 알아볼까, 요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요 트래킹하고 추적해보는 게 저는 가장 기초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매번 합니다.